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8순 생일에 맞춰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는 극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네, 백악관에서는 격투기 대회를 열며 8순 잔치를 자축했는데요.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악관 앞마당에 세워진 대형 격투기 무대에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백악관 밖에도 대형 전광판이 설치됐고 전투기들이 축하 비행쇼까지 선보이며 분위기를 달궜습니다. 명분은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축제라고 내세웠지만 트럼프의 8순 생일을 위해 기획된 정치 쇼라는 비판이 작지 않습니다. I just think it's a culmination of a real loss of dignity in this country, and I think Trump embodies and personifies that loss of dignity. 자신의 생일에 이란과의 종전을 선언한 장면도 노골적입니다. 앞서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가 8순 생일인 14일에 맞추기 위해 합의를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President Donald Trump is now saying that an agreement with Iran is scheduled to be signed on Sunday. 이란 혁명 수비대도 트럼프가 종전 선언을 개인적인 홍보 행사로 활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란 측이 일부러 자정까지 합의를 미뤘다는 보도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트럼프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미국의 대폭 양보를 받아내는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راهبردی ایران در دو جنگ تحمیلی اخیر تاکید کرد ملت ایران در این نبردها علاوه بر پیروزی‌های میدانی 종전 선언이라는 나름의 성과를 안고 G7 정상회의로 향하는 트럼프는 이제 본인 치적 알리기에 더욱 열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11월 중간 선거까지 지지층 결집을 위한 트럼프식 정치 이벤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이란은 미국과의 종전 합의를 이란의 위대한 승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곧 체결할 양해각서에 동결자산 해제와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 조항까지 담겼다고 주장해 향후 협상 과정에 상당한 진통을 예고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종전 합의를 발표하는 이란 국영방송. 전쟁에서 패배한 미국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آمریکا وادار به امضای تفاهم پایان جنگ با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و 이란 외무차관도 미국과의 합의 사실을 확인하며 두 가지 사안이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군사 행동이 영구적으로 중단되고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완전히 해제된다는 겁니다. 반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19일 MOU 체결 이후 풀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는 이란의 위대한 승리라고 강조했습니다. و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پیروزی‌های درخشانی رو در واقع در این جنگ کسب کرد و خود دشمن مجبور به درخواست آتش‌بس و مذاکره شد. 이란 언론은 양해각서 체결과 함께 동결자산 일부가 해제되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도 징수하게 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또 농축 우라늄도 미국이나 제3국으로 반출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이란의 승리 선언은 미국의 계산과 정면으로 충돌해 곧 시작될 60일간 본 협상은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을 안고 출발하게 됐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선관위가 소쿠리 투표 사태 당시 성과급을 단돈 1,000원 빼고 전부 집행에 논란을 빚고 있다는 사실 앞서 YTN이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무려 58명 부정합격 의혹이 불거졌던 3년 전 자녀 특혜 채용 논란 때도 선관위는 성과급 예산 대부분을 받아간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성과급 후속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YTN은 지난 2022년 소쿠리 투표 당시 선관위가 성과급 예산 99.99%를 집행했다는 소식 앞서서 전해드렸는데요. 이듬해인 2023년 자녀 특혜 채용 논란으로 국민적인 지탄을 받았을 때도 선관위는 성과급 대부분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2023년 인건비 집행 현황 및 세부 자료를 보면요. 성과상여급 항목으로 배정된 예산 85억 2,040만 5천 원 가운데 83억 6,319만 5천 원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은 액수는 1억 5천만여 원으로 집행률은 98.1% 수준입니다.
선관위 내부 성과급 관련 규칙은 근무 성적이나 그 밖의 업무 실적 등이 우수할 때 성과상여급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런 성과급이 지급된 지난 2023년은 선관위는 당시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자녀가 경력직으로 입사한 게 드러나 동반 사퇴하는 등 논란을 빚었던 해입니다. 2년에 걸친 감사원 감사 결과 전현직 선관위 직원 32명이나 채용 비리에 연루된 거로도 뒤늦게 드러났는데요. 중앙선관위는 YTN의 관련 질의에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했고 징계 대상자들은 성과급 지급에서 제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 소식도 살펴보죠. 규명위 활동은 이제 반환점을 돌았죠? 네, 그렇습니다. 오후 2시부터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 4차 회의가 과천청사에서 비공개로 시작됐습니다. 지난주까지 투표용지 부족 규모가 가장 컸던 서울 송파구 선관위를 집중 조사했는데 점차 조사 대상을 서울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YTN과의 아침 통화에서 허철훈 당시 선관위 사무총장 그리고 강동환 사무차장을 대상으로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송파구 선관위에서 투표용지 부족 문의가 있었는데도 왜 지시가 늦었는지 등 의사결정 구조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겠다는 판단입니다. 진상규명위는 다만 인천과 전남 등의 관내 사전투표에서 후보들의 득표수가 동시에 일치한 이른바 쌍둥이 득표에 대해 사실상 위원회 수준에서 임의조사는 어렵다고 YTN에 설명했습니다. 개표 당시 작성한 서류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투표함을 열어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건데요. 수사나 국정조사, 법원 차원의 재검표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잠실 개표소 시위가 11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을 경고했습니다. 또 체육단체들의 경기장 출입을 막는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불법 행위 수사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언론인 폭행과 유소년 핸드볼 선수 검문 검색, 경찰관 모욕, 시위 참가자 간 폭행 등 불법 행위 15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청장은 여러 명의 위력을 이용한 범행은 형량이 가중돼 중하게 처벌받는다고 강조했는데요.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이 되면 패가 망신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핸드볼 선수 검문 검색 사건의 경우 일반 강요죄가 아니라 형량이 10년 이하 징역으로 높은 특수 강요죄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고 언론인 폭행건도 특수 체포 감금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찰관 모욕 사건 3건에 대해서도 고소장을 접수해 적극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핸드볼 선수들의 소지품을 수색한 시위 참가자 3명을 입건하고 언론사 취재진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 3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은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경기장 출입을 막는 행위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죠? 네, 개표소로 쓰인 핸드볼 경기장에는 12개 체육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경찰은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업무를 위해 들어가겠다고 여러 차례 의사를 밝힌 만큼 출입을 막는 건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리행사 방해는 불법 행위라며 현장에서 체증하고 있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처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의사도 확인해야 한다며 진입을 돕기 위한 공권력 투입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오늘도 잠실 개표소 앞에는 시위 참가자들이 모여 부정선거, 재선거 등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대한체육회는 오후 2시 반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 등을 존중하지만 경기장 출입 제한이 장기화되면서 국가대표 지원과 국제대회 준비 등 핵심 체육행정 업무가 심각하게 마비되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경찰은 체육단체의 피해를 엄중히 인식하고 조속한 사태 해결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JTBC의 채무 불이행 선언에 이어 중앙그룹 지주사와 계열사들이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네, 오늘가인 홍정도 부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오늘 기자회견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조금 전인 오후 3시 중앙그룹 홍정도 부회장이 최근 중앙그룹 지주사와 계열사 회생 절차 신청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홍 부회장은 처음과 마지막 인사를 제외하고도 도중에 2번 단상에서 나와 취재진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홍 부회장은 회사가 그동안 경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대외 경제 여건 악화와 신용 등급 하락으로 인한 자금 경색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의 불가피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많은 채권자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당사자들의 피해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회생 신청을 방송이라는 국가적 자산을 보존하고 거래 기업, 임직원 모두가 다시 안정감을 갖게 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또 앞으로 북중미 월드컵 중계를 비롯한 회사 각각 본연의 업무는 중단 없이 정상 운영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 그리고 JTBC를 비롯해 중앙그룹 계열사 4곳 총 5개사가 어제와 오늘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지난 12일 JTBC는 만기가 돌아온 차입금 206억 원을 갚지 못하는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면서 촉발된 사태인데요. 이번에 중앙그룹이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건 채권자들의 강제 집행을 막고 회생 방안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전자 공시 시스템에 공개된 중앙그룹 계열사 재무제표를 보면 JTBC와 지주사 중앙홀딩스 등이 갚아야 할 단기 빚이 보유 자산보다 많았고 충분한 현금을 벌어들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열사 간 보증 부담까지 겹치면서 그룹 전체의 자금난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산업부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자, 쟁점이 되는 부분이 SK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일 텐데 이 부분은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렸던 부분이죠. 그렇죠. 가장 첨예하게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SK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으로서 인정이 될 것인가와 관련해서 1심에서는 이것이 최태원 회장이 증여 내지 상속받은 고유의 재산, 특유재산으로 보아서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금이나 부동산만 재산분할 대상이 돼서 600억 원가량의 재산분할이 인정됐던 것이고요. 2심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SK 주식이 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이 되었고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35%로 보아서 1조 3,808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산 분할이 인정이 되었거든요. 대법원에서 다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이 SK 주식을 취득하는데 어떤 기여했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서 파기환송되었기 때문에 일단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는 대폭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SK 주식이 여전히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 상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사건의 항소심 변론 종결일이 2024년 4월이었는데 그때가 SK 주가가 16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60만 원 안팎으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만약에 분할 대상으로 인정이 된다면 이게 가액 산정의 상승분이 반영이 됩니까? 이 부분이 법적으로도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가 대폭 낮아져서 10에서 20% 정도만 인정이 된다고 해도요. 지금 SK 주식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충분히 1조가 넘는 재산 분할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인 경우라고 한다면요. 이 주식의 가액은 항소심, 그러니까 사실심인 2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24년 4월 SK 주가가 16만 원 선일 때를 기준으로 할 텐데 이번 사안은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파기환송이 되었고 그렇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가액을 산정할 가능성이 열려 있거든요. 일단 어느 정도의 주식을 포함할지는 이 혼인관계가 파탄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주식의 총수는 계산을 하되 그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2심 변론 종결일인 24년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다시 파기환송심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이 파기환송심이 종료된 시점으로 할지 이 부분이 양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아마도 재판부에서는 좀 재량권을 넓게 행사해서 그 가운데쯤 어디로 일단 조정을 시도해 볼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